네, 여러분 좀 이제 집중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정현 전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다. 두 번의 당 최고위원, 당 대표,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수석, 삼선 국회의원, 7번에 걸친 국회 이야기위원, 이게 이제 이정현 대표가 지내온 그 이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어떻게 다 하셨어요?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 계속 하고 계신가요? 네네. 지방시대위원회 기획위원장이요? 부위원장. 부위원장. 예. 오늘 우리가 이정현 대표를 모시고 사실은 뭐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책을 갖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이런 경험이 풍부하고 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여를 좀 객관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총평부터 한 말씀 하신다면요? 윤석열 정부요. 네. 어쨌든 5년 임기 중에 지금 2년을 지났어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를 평가한다든지 잘했다 못했다 하기에는 아주 이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정권이 들어 설 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이 끝나갈 무렵쯤 됐더니 이 KTX 그 철로가 탈선을 해갖고 있는 상태. 말하자면 철로가 예. 이렇게 그 부서져 있어서 그러면 달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는 정체가 되잖아요. 국가가 굉장하게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었고 윤석열의 말하자면 대통령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으로서의 과제는 그렇게 비정상화 탈선화되어 있는 철로를 빨리 복원을 해가지고 정상화시키는 거. 그 일이 가장 시급했다고 보고 네. 5년 중에 지난 2년은 앞선 정권이 망쳐놨던 국가의 아주 중대한 위기를 이렇게 정상화시키는데 네. 보냈다. 그러면 지금부터 3년은 이제 정상화된 철로 위를 아주 힘차게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리는 일이 네.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2년 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그 열차가 탈선돼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저는 아까 고 박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었지만은 국회의원 3선하는 동안에 호남 몫을 받다 보니까 7번의 예결위원을 했었습니다. 네. 앞선 정권의 가장 큰 정말 그 문제점과 위기, 그건 곧 국가의 저는 위기였다고 보는데 그게 재정의 위기였다고 봅니다. 네. 300조 대였었던 국가 재정 예산을 600조로 끌어올리고 600조 대였었던 국가 부채를 1000조를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그 재정 말하자면 국가 창고의 고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인기 영합을 하면서 포퓰리즘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마구마구 뿌려댔던 그 국가 재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받고 이제 돈을 받는 것에 습성화된, 그래서 언제 또 주느냐? 왜 이거밖에 두지 않느냐? 왜 앞선 정권은 이렇게 줬는데 너희는 안 주느냐? 이게 쌓이게 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바로 저는 많은 선진국 문턱에서 무너진 네. 그런 나라들의 점철을 밟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재정이 예를 들어서 1000조의 국가 부채가 됐다면 그 다음 정권이 연장이 됐다고 한다면 정책의 계승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정책의 계승이 이루어진다면 1200조, 1400조를 쓰지 않고는 앞서서 썼던 것에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아하. 예, 그리고 그러겠네요. 또 그 다음 정권이 만약에 한 번만 더 연장된다 그런다면 이제 국민들은 말하자면 정부에서 돈을 뿌려주지 않으면, 노라도 돈을 주지 않으면 실업자들에게
이렇게 완전히 국가에서 먹여 네. 살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항상 남미나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베네수엘라가 이보다 따로 더 없지. 심각한 상황이 어디겠습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음. 공짜로 받아서 쓰는 습성을 기르겠다는 거. 그런 국민 근성을 막 시작을 했다는 거. 아하. 600조 대 예산을 1000조대로 만들어서 쓰니까. 국가 가장 부채를. 예. 그 앞선 대통령들이 그 말하자면 5년 재임 동안에 가장 국가 부채를 많이 늘린 데가 노무현 대통령인데 10%였었습니다. 네. 나머지는 2%, 3%, 6%. 그랬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14%를 올렸어요. 네. 40%가 마지노선이라고 자기가 야당 때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더니 40% 마지노선을 훌쩍 넘어서 50%까지 만들었고, 네. 그런 국가 재정에 텅텅 비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긴축 재정, 건전 재정으로 이걸 확 돌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제일 정말 중요하고도 그러면서 시급하면서도 단호하게 했었던 이 국가 재정의 건전화, 긴축 재정을 통해서 손자, 증손자들의 돈까지 땡겨다가 선거에 또는 인기 영합에 썼던 그런 할아버지의 연속, 그런 못난 할애비 할머니들이 될 뻔했었던 이 나라를 이것을 구해냈다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이게 왜 이제 의미가 있냐고 한다면, 아까 국민의 습성도 막았지만은 네. 사실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은 당선이 됐지만은 그다음에 여당 국회의원들은 또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고 또 총선도 치러야 되는데, 네. 사방천지에서 예산 달라고 난리가 아니고 돈 쓰면 표가 나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다 고무신과 막걸리로 선거를 치렀던 그런 것부터 있었었는데, 네. 그걸 참고 돈을 못 쓰게 하고 막아냈다는 것은요, 저는 정말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권 교체의 의미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벼랑 끝에서 나라를 구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로부터도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 점이 사실 지도자로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인기 영합을 하는 것은 모든 정치인, 모든 대통령이 받았었던 유혹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했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었고, 그렇게 했는데 네. 그것을 중단시켰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네, 네.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년에 6번씩 추경을 하고 5년 내내 추경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예산을 돈 한 푼 써보지도 않고 1월 달부터 말하자면은 이 추경을 예. 하는데, 그게 다 돈이 빚이고, 그 빚은 그러죠. 손주들, 증손주들이 쓸 돈을 땡겨다 쓰고, 내 선거 잘 치러놓고 나 죽으면 뒤에 너희들이 갚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랬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도에 말하자면 취임을 하고 나서, 5월달에 취임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온 게 그 추경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네. 그런데 그 추경을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입었었던 손실, 이걸 보존해 주기 위한 추경을 하는데 아주 과감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냥 목돈으로 제대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 앞선 정권들이 돈을 그렇게 지원금을 뿌릴 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받고 이재용이도 받고 모든 국민들한테 다 뿌렸었는데, 예. 여기는 자영업자들에게 말하자면은 그 돈을 모아서 6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뿌렸단 말인데, 그런데 이때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헌정 이래로 그런 추경은 처음이었지 않은가 싶은데, 추경을 하면 본래 예산에 없는 돈을 더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말하자면 적자 손해 말하자면 부족하기 때문에 적자를 메꿔야 돼서 부채를 하는데, 부채가 없는 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62조를 추경을 했고,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만들어요? 62조를 추경을 했고, 예. 오히려 예.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놨던 국가 부채 중에 7조 5천억, 예. 7조 5천억의 국가 부채를 그걸로 갚았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글쎄. 뭔 재주로 네. 다른 사람들은 다 빚을 내서 하는 추경을
어떻게 오히려 국가 부채를 갚아가면서 62조나 그것도 서민 그 자영업자들한테 줄 수 있었느냐? 가장 큰 게 이거였었습니다. 국가의 보조금, 네.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과 지방에 내려보내는 보조금, 네. 이 사업들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갖고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하하. 사업에 예. 대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왜 이렇게 방만하겠어? 또 어떻게 이런 데다 이런 돈이 들어갔어? 이렇게 효율 하나도 없고 효과도 별로 없는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 뿌려댔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정리를 해갖고 나온 돈으로 부채도 갚고 아까 자영업자들에 그러네. 대한 손실 예. 보전까지 했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건 한 가지 사례인데 네. 지금 이런 식의 국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고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있고 이런 차별점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이 너무 아하,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한 사례일 알겠습니다. 뿐입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그 불효불급한 급하지 않은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보조금 그냥 습관적으로 뿌려댔던 이거를 다 잘라서 아껴서 이제 추경에 썼다는 거 아니에요? 한 사례를 그러면 들게요. 문재인 아니, 정권 예. 때 문재인 정권 때 말하자면 그 뭐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59조 59조 6천억 했다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끝날 무렵쯤인 2017년도, 그러니까 16년도에 예산을 만들었으니까 2017년도에 보조금이 59조 6천억이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2022년에는 이게 얼마가 됐느냐? 102조 천억. 2배가 됐네. 102조 천억. 어떻게 5년 사이에 국고보조나 지방보조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시민단체, 특히 특정 이념 예, 그런 예. 단체에다 갖다 막 뿌려 대고 그런 것들이 결국 뭘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러한 국가의 예산을 갖다가 국민들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뿌려대는 그 결과가 결국 행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게 바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그래요, 거죠. 그래요. 이게 어떻게 공정선거가 되고 이게 바로 민주주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민주주의의 정착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바로잡았다는 것은 민주주의도 바로잡고 국가에 아까 방만하게 쓰여지는 국가 혈세도 바로잡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그러니까. 국가 부채까지 갚았다고 하는 이게 말하자면 정상화입니다. 이게 비정상으로 그러니까 가고 있는 대표님, 나라를 정상화시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요걸 안 먹을 수가 없네요. 아니 그 손쉽게 앉아서 보조금 받던 자들이 다 끊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욕 나오지. 뭐라고 이제 아십니까? 저 솔직히 한번 예. 그냥 그 사람들 워딩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 당연히 이 돈이 안 뿌려지니까 집안 야 돈이 나오다가 왜 안 나와? 공무원들한테 따질 거 아닙니까? 네. 공무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윤석열이가 우리 분야는 포기했대요. 윤석열이가 안 준데 어쩌고 해요? 공무원들이 이쁘게 얘기합니까? 쉽게 그냥 입에서 튀어나온 게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는 얘기를 나오다 보니까 예. 전부 윤석열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자기들의 손주들과 조카들과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을 하고 나라의 이 말하자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를 해야만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재정의 신뢰성, 국가에 대한 신뢰성이 유지가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많은 거래가 경제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라를 이게 바로 나라를 살린 겁니다. 이게 가장 벼랑 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문재인 때 또 뭐 박원순 때 이 저 정말 허접한 좌파들이 전부 보조금이니 뭐니 해가지고서 그 좌파 생태계를 딱 구축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이념이 다른 게 아니라 직업 밥통을 거듭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불구대천의 원수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들 들고 일어나서 윤석열 대통령 이거 윤석열 가만두면 안 되겠다. 탄핵시켜서 끌어내려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정확한 지적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일 먼저 아까처럼 나라가 남미의 여러 나라처럼 그렇게 추락하지 않도록 막아내고 나서는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 게 이제 국고 보조금 또는 지방 보조금에 대한 합동 말하자면 점검 네. 그리고 이렇게 국가 재정을 낭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별도의 수사단과 조사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아하. 이런 부분들을 총하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고리를 또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욕을 먹어가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걸 보면서 그렇게 느낀 거.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포함한 많은 야당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근대화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되거든. 나 죽은 뒤에 내 무덤에 와서 맘대로 침을 뱉어라. 하고 소신껏 했었던 국가 지도자의 진짜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리더십 예. 그리고 통치 방식은 욕을 먹더라도 국가나 국민의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거 누구든지 말하기 쉬운 사람들 보수 사람들조차도 그거 좀 뿌리지 왜 그걸 움켜쥐고 하고 무조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선동하고 욕하니까 따라서 같이 욕을 하는 그런 것들이 네, 네. 결국에 가서는 지금 보수 대통령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그 대가 세기는 센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그 R&D 쪽 생각이 나네요. 그 R&D 예산을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지금 다시 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R&D야말로 꼭 필요한데 집중 지원하고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수십 년 동안 그냥 타오듯이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하고 이런 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했는데 이제 맡아놓고 보니까 이러더랍니다. 올해 금년에 R&D 예산이 31조예요. 네. 그런데 대기업들이 쓰고 있는 또 R&D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들은 또 자기들이 거기가 50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조의 R&D 투자를 하면 바로 직접적인 생산이 되고 수익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세금으로 보조해 준 게 15조예요. 대기업이 50조를 투자를 하고 15조를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을 해주면서 15조를 지원하고 정부가 31조.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대기업에서 투자하는 50조 정부에서 15조를 투자를 했었던 대기업에서 나온 R&D 연구의 결과들은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어허. 예를 들어 원전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하고 비까비까 할 정도의 어허. 기술력을 발휘를 해서 사방천지에서 한국의 원전을 와서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네. 또 반도체에 관해서는 바이든이 윤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27일 만에 한국에 와서 그렇죠. 제일 먼저 삼성전자를 방문하고 할 정도로 세계에서 따라갈 데가 없을 정도로 그걸 하고 예를 들어서 방산 기술 또한 네. 엄청난 기술 개발을 했고 세계 사방 천지에다 우리 심지어는 미국조차도 우리 무기를 사가야 되는 그럴 정도로 이게 기술 개발이 되고 이렇게 굉장히 첨단 산업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많은 우리의 첨단 산업들이 결국에 가서 이런 말하자면 연구 결과에서 나오더라 이거죠. 예. 그런데 31조를 뿌려놓은 정부에서 말하자면 여기저기에다가 나눠주듯이 전부 뿌려놨던 것은 결과가 별로 없더라 이거. 아하.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말하자면 이걸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네. 말하자면은 정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자체 내 혁신인데 정부의 혁신인데 그 혁신 중에 하나 일환으로 경쟁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아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행정부에다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행정부도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R&D 예산도 이런 식으로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그냥 갖다 뿌려주고 네. 연구하는 데가 따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점검한다고 하는데 그걸 하나도 안 준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격을 그러니까. 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예. 또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예. 됐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뭐 야당이나 또는 비판 언론과 야당이 여당을 돕겠습니까? 대통령을 돕겠습니까? 사쿠라 소리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비판을 하더라도 정부 여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알릴 줄 알아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소홀히 한다는 거죠. 대통령의 책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책임 한 중에 하나가 뭐냐? 설명의 책임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국가 돈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놓고 국민한테 설명을 안 해서 국민이 모른다? 그러면 그 정책 없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면 설명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국민과의 소통이에요.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의 비서실에 있는 홍보실도 마찬가지고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설명의 책임 이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2년여를 지금 쭉 다시 돌아보고 있는데요. 그 문재인이가 남겨놓은 것은 그야말로 황폐화된 폐허가 된 국가 재정. 이거를 우선 급하게 메꾸고 정상화하는데 엄청 고생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전부 다 자를 수밖에 없었으니까. 예, 이제 그런 말씀 쭉 하셨고, 그 인수위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 자유우파 진영 안에서도. 그 왜 쓸데없이 대통령실부터 옮겨가지고. 그건 어떻게 보세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다. 사실은요,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마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때까지 왕궁이었어요. 왕궁. 그럼 일반 국민과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왕궁은 정말 넘볼 수도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정부가 수립되고 청와대라고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이걸 쓰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는데 청와대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가장 힘있고 무섭게 몰아치고 모든 걸 다 결정을 하고 거기서는 안 되는 일도 다 되게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비밀주의, 폐쇄주의에 완전히 덮여져 있고, 그러면서도 역대 단 한 명의 예외적인 대통령이 없을 정도로 다 불행해요. 그 좋은 게 있다고 했는데 살다가 나왔으면서 왜 그렇게 다 불행하고, 또 그 친인척들은 형님이, 동생이, 아들이, 뭐 조카가, 처삼촌이 전체가 다 전부 다 불행해져요. 네. 그렇게 폐쇄적인 청와대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조차도 청와대로 옮긴다고 그랬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를 지탄의 대상으로 항상 잡고 청와대 권력의 상징. 근데 그 권력이란 게 좋게 쓰여진 게 아니라 권력 남용 또는 제왕, 왕이 살고 있는 것으로,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살고 있는 것으로 항상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청와대를 나오겠다. 그래서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네. 근데 한 발자국도 안 나왔어요. 그렇게 모두가 다 권위주의의 상징, 제왕적인 상징, 폐쇄의 상징, 부정부패 상징으로 생각했었던 청와대를 네. 윤석열 대통령은 과감하게 나왔어요. 단 하루도 흘러 안 갔어. 아주 그걸 탁 나와서 지금 그걸 실천했단 말입니다. 네. 이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가 아니라 역사의 한 권이 끝나고 이제 여기 청와대를 나온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제2권 역사의 두 번 다른 책이 시작됐다라고 할 정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다고 한다 그런다면은 사실 윤 대통령도 그랬어야 됐고, 윤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나 정부 여당이 이 어마어마한 왕궁을 빠져나와서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의 의미 부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아까처럼 그런 권위주의를 깨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탈권위주의가 돼야 되잖아. 네네. 그리고 나와 가지고 아까처럼 그런 그 비밀주의나 폐쇄주의가 그런 요소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깼어야 된다고. 그렇지.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왕조 시대 때 제왕 시절에 있었던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다면 뭐지? 학자들을 통해서 전부 점검을 해갖고 그걸 과감하게 두드러 고쳤어야 되고, 일제 식민지 잔재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또 그걸 두드러 고쳤어야 되고, 네. 그리고 나서 또 말하자면은 어떤 권위주의 정권에 그게 남아있다면 깼어야 되고, 운동권을 핑계를 대면서 그 안에서 모든 국정을 주물럭거리고 자기들끼리 다 했다고 한다면 네. 그런 부분까지도 시스템적으로 두드러 고치는, 그러니까 나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와서 그걸 변화시키는,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 그걸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도를 많은 부분에서 하고 있지 체계적으로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대변화다, 대변혁이다, 이것이야말로 혁명이다 라고 하는, 말하자면 전도를 한 것처럼 왕궁을 옮겼다고 한다 그런다면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나와서 하나하나는 하고 있지만 그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옮긴 것 자체 갖고 시비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옮긴 그 자체는 역대 어떤 정권도 삐죽거리고 말로만 얘기를 했지 실천하지 못한 것, 특히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 파기를 아주 보기 좋게 그것을 반전을 시킨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권에 들어오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중요한 연설을 하고 그 메시지를 주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 직접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그걸 보면 제가 대선 때도 그런 논평을 했는데 윤석열은 확실한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이다. 그 철학의 핵심은 자유주의다. 제가 그렇게 그 논평을 대선 때부터 쭉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국정운영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사회 분야 정책을 쭉 해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그 젊었을 때 품에 안았던 그 자유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많은 경험 속에서 숙성이 돼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로 자리 잡았다라고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 점은 우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자유민주주의란 표현을 할 때에 또 앞선 정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국민이 뽑아낸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것과 다른 리더십으로 다른 통치로 하겠다고 되자마자 제일 첫 번째 네. 되자마자 바로 했었던 게 개헌 추진입니다. 개헌은요. 개헌은 그야말로 국민이 합의해 가지고 그야말로 아주 말하자면 두고두고 쓸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야지. 어떤 사람이 집권했다고 해가지고 자기 성향과 이념에 맞게 개헌을 하면 그 사람 임기 끝나면 바로 또 개헌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다수당에 밀어붙여갖고 했다 그런다면 그 다수당이 깨지면 또 개헌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주권 또는 국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촛불로 어떻게 했다. 주인이 어떻게 했다. 국민이 어떻게 해놓고 그 중요한 헌법을 국민의 헌법을 그걸 대통령이 아까 자유를 빼고 말하자면 민주주의만 하는 인민민주주의가 됐는지 무엇을 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개헌을 추진하다가 네. 그 중요한 초반 시점을 다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문재인이가. 예. 문재인이가 그 개헌 추진하는 것도 아주 정말 잘못된 그러니까 대통령 주도의 개헌 추진 그 자체가 국민을 무시한 거고 말하자면 주권을 무시하는 거고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대통령의 왕인 제왕인 그런 추진이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자유를 강조를 하면서 개헌을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실천을 한 겁니다. 이게 또 윤석열 정부하고 앞선 정부하고 차이점이기도 한데 네. 앞선 정부는 뭐냐면은 걸핏하면 제도 바꾼다 법을 바꾼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걸 해요.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냐 기존 있는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를 내리겠다. 정착을 시키겠다. 그걸 갖다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임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자유 중에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가장 바람직한 아주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추구하고 아까 철학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철학에 바른 것은 사실 윤석열 철학이 아니라 국민의 철학이고 헌법의 철학이고 우리나라의 철학이죠. 네. 그 자유민주주의 중에 가장 저는 기본이 경제 쪽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의 3대 경제정책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기업 주도입니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앞선 정권은 뭐라고 해서 소득 주도라 그랬습니다. 소득 주도가 아닌 기업 주도. 네.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를 살리게 해왔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득을 해갖고 분배로 해갖고 경제를 살린다는 게 아니라 기업 주도로 해가지고 경제 발전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너무 지극히 상식적이면서 헌법적인 그런 자유를 강조를 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민간입니다. 이제는 정부 관료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 가지고는 우리 경제 규모가 너무 커져가지고 세계적으로 쳐내고 안 되겠다. 네. 이제는 완전히 민간들에게 자유를 줘서 경제적인 자유를 최대한으로 줘서 그 말하자면은 민간이 살리게 하겠다. 네. 세 번째는 그 두 가지 원리가 가장 잘 적용된 게 뭐냐? 그게 바로 시장이다.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갖고 경쟁을 하려고 한다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더 좋게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런 걸 통해서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앞선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하고 가장 말하자면 정부주도 네. 정부주도 소득주도 하고 다른 그런 정책의 그 자유가 적용이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또 적용되냐? 이게 바로 지방자치에 적용됐습니다.
앞선 정권을 포함한 그 정권 앞에 있는 정권들이 지방자치를 말로 실시한다고 했으면서 지방의회 선거 34년, 지방자치단체장, 군수나 도지사 뽑은 지가 30년이 넘었는데도 전혀 자치가 아니라 중앙주도로, 중앙경영 시스템으로 중앙정부가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간을 두고 지방자치를 어떻게 했냐. 지방 주도로 하겠다. 그래서 말하자면 도지사한테 200만 평을 주면서 당신이 이 200만 평 범위 내에서 기회발전 특구라는 건데 특별하게 말하자면 발전시킬 계획을 시장 군수들로 상의해서 계획을 200만 평 범위 내에서 올려라. 시도지사들한테 시장들한테 150만 평을 줘서 올려라. 그리고 자치 계획을 세워갖고 올려라. 모든 것을 지방 주도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한해서는 중앙은 말하자면 이래서 안 돼, 저래서가 안 돼가 아니라 이렇게 좀 보완을 하시죠. 이렇게 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지방자치도 제대로 말하자면 자유의 근간을 두고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국정 전반에 걸쳐서 뭐냐면 개인의 적성, 개인의 창의력, 개인이 발휘하는 그러한 창의력을 가지고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폭발을 시키고 있는 것이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는 자유라고 보고 그게 헌법적인 가치고 그걸 빼서 정부 주도로 주사파 주도로 집권하고 있는 사람 그 잔머리로 만들려고 했던 나라를 경제를 다시 뺏어 가지고 이렇게 헌법에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실현하려고 하는 자유는 민간 주도, 기업 주도, 시장 주도, 그렇습니다. 지방 주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말로가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완전히 맡기고 있습니다. 무섭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부분으로 하나가 있는데 사실 앞선 정권에 정말 지방 아까처럼 그 재정의 그 파탄 다음으로 심각한 게 부동산 아니었었습니까? 아하, 28번을 정부 주도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28번의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정부가. 지금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요. 특별하게 발표한 것이 없는데도 자동 조절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을 정부에서 주도를 하면서 저 사람들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진보의 철학을 자기들 스스로가 이거 모순이고 잘못됐다는 깨뜨려 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진보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분배를 하겠다. 공평하게 잘 살게 하겠다. 평등하게 잘 살게 하겠다 하고 말하자면 어떤 마치 개인들의 삶조차도 재산조차도 자기들이 조정해 줄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정책만 발표하면 또 오르고 우리 말 믿어라 하고 사지 마라 그러면 또 올라가고 안 산 사람은 손해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월급 받아서 하는 사람은 1년에 3천만 원을 모았다고 한다면은 부동산 투기를 했던 1년에 3억을 모으게 되느니 이렇게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고 진짜 없는 사람들이나 서민들은 더 못 살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잘 살게 만들면서 사실상 진보 정책 말하자면 좌파 정책이 완전히 스스로가 그 철학이 깨져버리고 그 철학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됐고 이렇게 하게 됐고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 바로 말하자면 지방 소멸까지 가져오게 되고 서민들을 굉장히 어렵게 한 게 뭐냐. 당연히 집이 없으니까 전세를 살아야 되고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다시 밑으로 그 경기도 어디로 나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혼이 늦어지고 자녀 출산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또 부동산에서 밀려갖고 다른 지역에 가 있으니까 교육에 대해서 불만이고 직장에 대해서 불만이고 이 말하자면은 앞선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건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와 함께 진짜 아주 서민들을 가장 힘들고 어렵게 만든 그러한 정책의 실패가 아니었는가 싶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읽어야 이렇게 바로 잡을 수가 있는지 그 정책 중에 또 하나가 청년들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해라 뭐 하라고 말은 아니지만 사실 투기하라는 건 다름없죠. 그다음에 코인 투기, 주식 투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영혼까지 끌어다가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정말 땀 흘려서 하는 그런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될 청년들에게 영혼까지 끌어다가 부동산 투기와 말하자면 코인 투기와 주식 투기를 조장을 하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앞길을 이렇게 망쳐버리고 이렇게 자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갖다가 발휘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주식 투기
코인 투기, 부동산 투기가 지금 그런 말이 쏙 들어가고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실적이고 성적이고 그래요. 그다음에 정권의 그런 업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사실 대통령한테 좀 가장 큰 불만이 어떤 거냐면, 아니 우리가 2년 전 3년 전에 문재인이 이재명이 잡아놓으라고 대통령 만들어 놨는데 왜 손것도 못 대냐 이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아마 뭐 제 주변에 100이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100사람의 소위 보수 우파 분들이 지금 똑같이 말씀을 예. 하십니다. 그런데요, 참 윤석열 대통령이라고는 참 제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저는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만약에 그 잡아넣고 어쩌고 하는 것을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검찰이 했다고 그럽니까? 대통령이 했다고 그럴 겁니다. 그걸 만약에 몰아붙이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네네. 그 싸움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대통령이 왜 그 일을 합니까? 지금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우리 자체가 아직도 고정관념에 굉장히 젖어 있고 그렇게 정권을 잃어갖고 혼이 났으면서도 아직도 국민들의 생각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검찰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또 우리 일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있냐면은 예. 사실은 지금 야당이 여의도 대통령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거의 여의도 대통령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야당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나와 있는 삼권 분립을 깨버리는 겁니다.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도 견제, 법원도 견제, 그 다음에 대통령도 서로 간에 상호 이렇게 저 분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의도 대통령이라 할 정도로 자기들이 만들이 주물럭거리고 18조나 되는 국가 예산을 편성권도 없고 집행권도 없는 그런 야당이 그걸 지금 만들어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정말 상식을 넘어설 정도로 예. 말하자면 다수당의 힘을 이용을 해갖고 국회가 대통령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정말 먼지털이까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당히 많은 수의 언론조차도 같이 덩달아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갖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를 한 걸 넘어서 정말 인신공격에까지 그리고 도에 지나칠 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 같은 공동 운명체라고 있는 여당 내에서조차도 그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래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걸 보면서 당사자, 대통령은 혼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내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지켜봤었던 모든 정권의 2년 가장 힘 좋을 때 가장 측근들이 많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실수를 저지르고 정권의 실수를 많이 저지르고 해가지고 2년 뒤부터 이제 그거 수습하느라고 3년을 다 버립니다. 그런데 저 독한 야당과 독한 언론과 또 그 여당 사람들까지도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을 갖다 그렇게 감시를 하고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고 트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사실 공격거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체적으로 자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3년은 역대 예. 어떤 대통령도 겪지 못했었던 그야말로 이제 궤도를 수정한 철로 위를 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누구를 집어넣느냐 말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뭐 정치인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뭐 당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누구를 감옥에 넣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검사입니까? 대통령이 판사입니까? 지금 그것을 대통령한테 말하자면 진심으로 요구하는 것은 저는 또 이 정권을 망치려고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정현 대표 말씀은 이 사법 처리는 검찰의 일이지 대통령의 일이 아니다. 예, 그 말씀이 주장은 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주장은 할 수 있고 답답한 것도 느끼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그냥 이렇게 국정 위주로 정도로 갔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 이정현 대표님 약속한 시간이 10시고 10시에 일어나셔야 또 다음 일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이 바쁘네요. 조금 더 해도 됩니다. 한 7분? 그래요. 저는 사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뭐 대한민국 전체를 침몰시키려고 했는데 그 중에 거의 우리 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정보기관의 무장을 해제한 거가 제일 사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손보지 않을 수 없었을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그 분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얘기 앞서서 제가 안 하고 가면 후회할 것 같아서 조금 한번 더. 그러세요. 예. 하여튼 그 문재인 정부의 아까 재정 파탄을 이걸 정상화 시켰고, 그 다음에 아까 개헌 추진이라든가 이렇게 완전히 국민 주권을 무시하고 했던 부분들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현행 헌법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바로 잡아가고, 또 원전 폐쇄도 완전히 바로 잡아가고, 소득주도 성장도 완전히 기업주도로 바로 잡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적폐청산이었는데요. 네. 얼마나 검찰을 적대시하고 검찰을 지금 그 힘을 빼기 위해서 검수완박부터 시작해서 많은 제도와 정책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요, 앞선 정권에 그 앞선 정권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적폐청산을 하면서 모든 부처가 달라들어 가지고 앞선 정권에 그런 것을 아주 드러내놓고 막 뒤지고 이렇게 하는 걸 딱 보는데, 그때 적폐청산의 칼이 뭐였습니까? 도구가 뭐였습니까? 뭘로 적폐청산했습니까? 검찰이었습니다. 가장 검찰을 잘 써먹고 가장 검찰을 앞세워서 그렇게 상대방들을 공포와 정말 두려움과 아주 밤잠을 못 자게 만들면서 그렇게 정치 보복을 해왔었던 그때 도구가 검찰이었어요. 지금 검찰의 개혁 대상이라 그러죠. 미안하지만 정권 초예요. 검찰을 개혁의 주체로 썼었던 사람들이 지금 와갖고 검찰의 개혁을 한다고 저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지금 그렇게 검찰을 칼로 쓰지 않고 그야말로 검찰은 검찰, 그 다음에 누구는 대법원장 시켜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왔었는데, 그런 또 법원을 그런 대로 쓰지 않고 소위 말해서 권력기관을 이렇게 정치적인 중립 상태로 놓고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싶고, 이 아까 지금 그 남북 문제입니다. 앞선 정권이 남북 문제에 실패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사실 이념은 국민들의 갈등에서 말하자면 6.25 전쟁 끝나고 권위주의 정권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념은 사회 갈등이 아니었었습니다. 이미 판결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한다, 평화 공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제 보수 우파를 포함한 나라를 걱정한 사람들이 북한 문제를 들먹이기 시작을 했고, 그때 이념자 분쟁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해오면서 이게 이제 국민 갈등으로 등장하다가 지금쯤 들어와갖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크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저렇게 반인권적이고, 그리고 저렇게 반민주적이고, 저렇게 백성들을 배고프게 하면서 저런 짓거리를 하고, 이제 국민들이 저런 데다가 평화 공존이란 말은 좋아, 관계 개선이란 말은 좋아, 근데 꼭 통일 이렇게 서둘러야 돼, 어땠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미 군사 훈련을 거의 다 중단을 시켰습니다. 일본과 우리가 지소미아라고 하는 협정을 맺어가지고 군사 정보를 직접 교환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조총련계들이 북한에 돈 갖다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고급 정보를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잡을 수 없는 많은 북한의 정보들을 입었는데 그런 것들 다 두드려 깨버렸지 않습니까? 군사 훈련도 안 하고 그것도 깨고, 그러면서 전방 무대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 문을 다 열고, 그 다음에 해안선도 다 문을 열고,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온 세계가 우리나라를 보존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었는데, 그 제재를 완화하고 풀어주자고 하고 댕긴 그런 정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말하자면 한미 훈련 5년 동안 거의 중단되었던 한미 간의 모든 훈련, 오히려 그 전에 하다가 중단됐었던 훈련까지도 전체
전체 훈련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훈련이 왜 필요하느냐? 전 세계의 안보를 지켜야 될 말하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초급 장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전쟁을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분쟁 지역에 가서 현장을 익히게 해야 되는데 문재인은 5년 동안에 그걸 미국이 못 해버렸다고. 그래서 지금 온갖 말하자면은 아주 위협적인 전략 무기를 미국이 가지고 와서 한반도에서 훈련을 전체를 복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다 전개를 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체계적인 훈련을 한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북한하고 대적을 하고 혹시라도 모를 또 다른 데하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적대를 해야 된다 그런다면 일본하고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한일 관계가 워낙 무슨 토착 왜군의 죽창까지 들민겨가면서 한일 그 관계를 다 두드러 깨난 그 상태 속에서 아까 지소미아조차도 깨는데 무슨 한일 간의 훈련이 이루어지고 손발을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한미일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한미일 훈련이 복원될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은 아까 북한에 대해서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삼축 말하자면 북한이 도발 기미가 있게 되면 그 도발 그 말하자면 할 수 있는 모든 건 가서 다 두드러 깨겠다. 그래도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그 미사일을 KAMD로 두드러 그걸 막아내겠다. 그 다음에 저기 뭐니까 그걸 지휘할 수 있는 거기를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KMPR까지 삼축을 완전히 다시 복원했고 사드를 완전히 이제 정상화를 시켰고 종종이 나는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뭐 과거 지금처럼 아니지만 아주 과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치더라도 반공 갖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막 이용해 갖고 선거 때 말하자면 국민을 협박하고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도 북한으로 하여금 감히 도발을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제압을 하고 있는 안보. 그래서 나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실전에 강한 군대를 만들고 있는 그러한 정부, 그 다음에 아주 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 정부. 이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가고 있고 그것은 우리 자체 무기뿐만 아니고 아까 한미일 훈련과 또 전략 무기를 이미 한반도에 이렇게 유사 상황이 있을 때는 전개한다고 하는 이런 원칙과 또는 협상과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약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조용하면서도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뭐 말씀을 더 듣고 싶지만 또 저희 시청자들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라 한두 가지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같은 상황에서도 지도자의 그 성격이 다르면 리더십의 성격이 다르면 전혀 다른 선택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저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이정현 대표님 뭐 박근혜 대표님 가까이서 모셨고 그 이전에 당 활동하시면서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여기까지 오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요. 네. 솔직히 알면 알수록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떠나서 대통령이든 뭐 누가 됐든 인간은 인간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기본적인 그런 그 심성이나 뭐 이런 건 다 그냥 사람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분의 인내력에 대해서 아주 놀랍습니다. 인내력에 대해서. 아까도 여러 가지 사례를 듣고 했었지만은 굉장히 말하자면 많은 공격과 비난과 이런 걸 받으면서도 그 부분들에 있어서 대응을 하는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노총에 대한 대응 때에도 보통의 인내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란스럽게 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말하자면 그 어떤 가치, 그러니까 각자가 다른 그걸 막 주장할 수 있는 그걸로 대응을 한 게 아니라 규정과 법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기 민노총을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다른 거 너희들 시위 막 하고 뭐 맘대로 해라, 파업이고 뭐 다 해라. 대신 불법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딱 법대로. 그 다음에 뭡니까? 자, 그동안에 여러분들 돈 많이 걷어서 뭐 이렇게 회비 걷어서 하고 했는데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해라. 회계장부 다 공개해서 투명하게 해라. 이 두 가지를 딱 하고 나니까요. 너무 조용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내가 야당과
그다음에 여당과 언론과 이런 많은 그런 분법이 있지만요.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이것을 옛날 앞선 정권들처럼 청와대가 나서서 직접 대응하려고 한다 그런다면 이건 모든 그 화살을 대통령이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은 공격대로, 왜냐 그건 야당의 역할이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들이 예. 참 그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입에 좀 제가 여기서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은 어떻게 저런 비난과 공격까지도 저렇게 말하자면 어떤 그 권력, 특히 대한민국 같이 말하자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 독식의 권력을 가지고 정말 앞에 정권들이 해왔었던 그런 국가 권력기관을 이용한 네. 그런 보복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는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너무 다행스럽고 그런 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시점이 가면은 이제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했던 일들이 좀 평가를 받는 알겠습니다.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면 알수록 무서운 사람. 아주 그 인내력이 글쎄 예. 그게 고시 구수하면서 견뎌낸 것인지 아니면 구수를 해갖고라도 검찰을 하면서 변호사로 금방 던져버리고 안 가고 거기서 견뎌낸 그런 인내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인을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시켜줬었던 그 정권에 대해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어쨌든 저기 국가에 국민에게 충성하고 개인에 충성하지 않겠다 하고 거기에 이렇게 맞선 걸 보면 상당하게 일단은 그 인내력의 강단에 조금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이정현 대표님과 함께 특별 대담하고 있는데 자주 모셔달라는 얘기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고 1시간 강의 잘 들었다고 하면서 이걸 토막토막 쇼츠로 제작해서 좀 만들어 주시면 널리 알려야 되겠다고 그런 제안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마지막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오늘 한 가지 제안하실 게 있으십니까? 이게 2028년이요? 헌정 80주년?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말하자면 정부에다가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28년이면은 네. 우리가 48년도에 건국을 했으니까 그렇죠. 건국 80년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뭐 10년, 20년, 30년 하면 특별하게 보내듯이 지금부터 4년 뒤에 있게 될 건국 80주년에 대비해서 네.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그 국정 구석구석을 아까처럼 정말 아직도 제왕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식민지적인 것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아직은 근대화한다 그러면서 현대화로 넘어온 이 현대화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여러 국정 구석구석을 모두가 나눠가지고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를 시켜가지고 헌정 80년에 가서는 정말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세계 5위 국가로 뛰어오를 수 있는 네. 그런 토대를 갖추기 위한 비정상들을 정상화시키고 그다음에 현대화되지 않는 부분들을 현대화를 좀 시키고 후진국형이 있다고 한다면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그런 한번 총정리 우리 국정 80년 총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네네. 이 기회에 내가 마지막으로 예. 우리 당에다가 좀 한번 그러세요. 사실 예. 당대표를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근데 당에다가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지켜봤지 않습니까? 같은 당에서 민주당하고 협작을 해가지고 자기 당 대통령 끌어내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으면 대통령 끌어내리고 뭐 이렇게 했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당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아무런 대비도 준비도 없이 국민들한테 뽑아달라고 해놓고 그 대통령을 끌어내리고는 그다음에 자기들은 뛰쳐나가고 당을 만들었어. 하고 가서 서로 높은 사람 자리 차지하려고 안 되니까 그 당 깨고 말하자면 손학규 안철수 당으로 가가지고 다시 또 그 당을 깨먹고 그리고 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당에 들어와서 또 흔들어대요. 그리고 나서 이번까지
이정현이 끌어내리고 난 뒤에 14번째 당대표를 뽑았으면서도 지금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아하. 저는 이번에 당대표 경선을 보면서 올림픽하고 같이 연관해서 한번 봤어요. 우리가 이번에 그렇게 많은 좋은 성적을 냈었던 양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대표 출마할 정도 된다 그런다면 올림픽에 출전한 각국의 선수 수준 정도는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모두가 다 자기 앞에 있는 10점짜리 관역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당을 다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10점짜리 자기 관역을 쏠 생각을 해야 되는데 4명이 서로 전부 옆에 관역이다 쌓아요. 옆에 관역에 10점을 쌓았다고 한다 그러자 자기 점수가 1점이라도 올라갑니까? 자기 나라에 그만큼 명예가 됩니까? 자기 당의 명예가 됩니까? 정말 내가 대선 당대표들의 이것을 보면서 좀 기가 막혔는데 사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당이 왜 존재합니까? 집권을 하고 존재합니다. 집권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선 후보를 함께 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대선 후보와 당이 국민들 앞에 약속, 공약을 같이 내세웁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뭘 해야 됩니까? 당선이 됐으면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든 정부와 그 다음에 당이 그 공약을 실천해내기 위해서 계속 서로를 말을 맞대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당정청 회의를 하루에도 15번씩 20번씩 각 분야별로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번에 또 정권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마치 무슨 당 대표라는 자리는 무슨 대권 문화 그야말로 대권으로 가는 자리로 그런 자리입니까? 당대표가? 얼마든지 대선 후보는 또 따로 뽑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당대표가 그야말로 차기 대통령 자리나 되는 것처럼 모두가 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맘대로 당을 주무르려 그러고 완전히 개인 카리스마 사당화를 당대표만 되면 사당화를 하려고 그래. 마치 자기 당인 것처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14번이나 바꾼 당이 앞으로 제대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은 절대 누구 당도 아닙니다. 사당화가 돼서는 안 되고 당원들은 그걸 절대로 용납해서도 안 되고 본인도 지금 당대표이지 대권 주자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심을 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오해와 말하자면 그런 걸 주지 않도록 당정 용산이 하나가 돼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도록 하는 것에 더 몰두를 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여기 질문이 와 있어가지고 야당 사정과 야당의 현 상태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러셨어요. 한마디만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야당 저런저로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김대중과 함께 했었던 그 세력들 다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동교동계나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보수 쪽에 많이 와 있습니까? 그 사람들 싹 몰아냈죠. 그리고 또 몰아내고 또 몰아냈습니다. 지금 저 당은 그야말로 많이 번듯하지 않습니까? 완전 개인을 위한 그런 당으로 전락을 해 있고 그러면서도 그 개인이 국민들로부터나 또는 아까 말하자면은 사법부로부터 지금 좋은 그걸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당이니까 치고받고 하고 이런 건 다 좋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절대로 저 당은 잘 될 수가 없는 당이라고 봅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정비해갖고 우리가 현대화하고 우리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제대로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은요 역대 최약체가 될 수 있습니다. 최약체.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분들에 대해서 지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자면은 법원 문제와 검찰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는데 그 똑똑하다는 민변들이 전부 입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당의 재선, 3선, 4선, 5선, 6선 의원들 중에 얼마나 진짜 정치 경력이 많은 사람 전부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언론에 나온 사람은 손가락으로 말만 몇 명이지 손가락으로 셀 만한 사람 빼놓고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게 어떻게 공동체이며 저게 어떻게 정당이며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스스로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저는 무시합니다. 저는 무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갈 길을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이정현 대표님 마무리 우리 아미고 회원들께 고성거 TV 시청자 자유파 국민들께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이 덥죠. 많이 덥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한 번의 한 순간의 변함도 없이 나라와 또 정말
미래를 할 걱정하고 염려해서 이렇게 고성국 TV에 항상 이렇게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들은 내용들을 함께 공유해서 또 주변에 전파를 시키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애국자이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들이십니다. 이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